지역 맞춤 부동산 세미나 우리 동네 맛동산 자세한 내용은 영상 하단의 링크 혹은 3프로 앱을 통해서 확인하세요. 자, 심층 인터뷰 여러분 미중 회담 보시면서 아 이거 뭐 기대했는데 김 빠진다 뭐 알맹이도 없고 뭐 이런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과 앞으로의 그런 상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하나증권 김경환 팀장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미중 회담 일단은 짧게만 미중 회담 어떻게 보셨는지. 저는 사실 예상이 부합했다고 생각하는데 뭐 제가 맞는 게 아니고 시장이 맞는 거니까 시장의 반응은 미지근했던 것 같습니다. 예상을 너무 낮게 하신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저요? 네. 사실 저는 기대치가 아주 물론 뭐 제가 그 텔레그램이나 이런 걸 통해서 네. 실시간으로 정보를 보내드릴 땐 설레발로 보이시겠지만 네. 전체적인 제 뷰는 그냥 정상화 시작 정도로 보긴 했어요. 물론 근데 시장이 워낙 중국이 안 좋고 하다 보니까 좀 더 촉매제를 바라신 입장에서 보면 기대보다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뭐 좋았던 건 사실 기억하나 뭐 좋았던 것도 있었겠지만 뭐 대만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기술 수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여전히 다 안 된다. 너희 다 안 돼. 뭐 그런 스탠스잖아요. 양쪽이 그냥 다른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요. 네, 서로 입장차 확인한 거죠. 자기는 자기 얘기하고 나는 대만이랑 통일할 거야. 나는 너한테 반도체 안 줄 거야. 그러고 있는데 그러면 이거 원래 하던 거 그대로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인 찬스를 좀 쓰면 좋습니다. 일단 저는 항상 나오면 시진핑 전화하나요? 아닙니다. 그런 정도의 인맥의 어떤 발톱도 없고 중국에 이제 저희 지인들이 제가 중국에 오래 살았으니까 중국에서 이제 지인 중에 지인의 지인입니다. 네. 지인의 지인인데 그 중국에 있는 이제 주중 미국 영사관에 있는 이제 백인 분이죠. 이제 현재 이제 아는 분이 좀 친한 분이 있는데 3, 4개월 전에 네. 이제 사적으로 얘기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정말로 양쪽의 군사나 이런 쪽의 채널은 정말 깜깜이 상태다. 완전히. 진짜 불안할 정도로 미국의 영사관 직원이 불안해할 정도로 양쪽은 정말 지금 대화가 심각하게 없다. 우리나라랑 북한이랑 같은 거 아니 모르겠어요. 연락만 뭐 폭파한 지금 것처럼. 현 시점은 그럴 수 있는데 지금 사실은 소련하고 미국 냉전 시대에도 이 정도로 연락 안 하진 않았고 사실 지금 전쟁이 다수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은 굉장히 좀 깜깜이 상태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번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은 사실 원했던 것들이 본인이 입으로 사전에 얘기했던 게 뭐 군사 채널 복귀하는 거나 뭐 마약 문제 좀 같이 해결하자 뭐 이런 것들이었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이제 본인들은 얻어간 것 같은데 군사 채널 복원하고 이런 문제조차도 시작이 필요했던 정도로 상당히 좀 심각한 상황이었던 거는 저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고 작년 8월 달에 그 펠로시 대만 가면서부터 중국이 이 문제에 특히 삐져가지고 계속 이제 문제가 있었고 중국 내부적으로 뭐 국방장관 사라졌다 뭐 반부패했다 하면서 채널 자체가 끊기다 보니까 바이든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부분이 불안했던 것 같고 사실 저희가 이번에 그 정상회담 전에 좀 복선을 깔면 그냥 포괄적인 정상화, 그러니까 기술 제재는 저희는 바라지도 않았고 기본적으로 어차피 기술 제재는 더 예리하고 깊게 들어갈 거였고 양쪽이 군사나 무역, 그리고 인적 교류, 정상적인 그 탑라인의 어떤 그 대화 복귀 이 정도만 돼도 내년에 이제 차이나 리스크나 저희가 영내에서 아시아를 보는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다음 단계 최대 리스크는 양안 관계 쪽에 뭐 남중국해나 뭐 대만 침공 이런 이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쪽에서 채널 복귀나 이런 것 쪽 정도로 저는 일단 전망을 좀 드리고 있고 물론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좀 더 디테일이 필요하면 좋은데 앞으로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차피 워킹 그룹들이 많이 출범을 했기 때문에 태양광이라든지 뭐 혹은 양쪽에서 지금 무역 쪽 관련해서 이제 중국이 박앤파워 좀 뿜뿜하겠죠. 그래서 뭐 이제 대도 사고 뭐 비행기 사고 이런 건 이미 나온 얘기지만 물건 더 중국은 살 것 같고요. 뭐 중국 입장에서도 이제 소비재 나가는 게 미국으로 이미 나가기 시작했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이 관세 인하니 이런 건 뭐 저는 기대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자극적인 내용은 당연히 없었고 최악의 상황에서 이제 정상화 시작 정도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서 그 바이든의 독재자 네네네. 그 이슈가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그러니까 중국은 자기 나름대로 우리가 이겼다. 그렇게 얘기를 한 채널링을 통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고 미국 쪽에서는 뭐 거기서 잘 해놓고 나와가지고 독재자 맞냐 그러니까 독재자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과연 악수하고 만나서 무언가 그런 만남의 의미가 있었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볼 때 중국 측에서 미국 건너갈 때 어느 정도 기대했을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이번에 독재자 발언 한 다음에 어제 이제 중국 외교부 대변인한테 물어보니까 약간 피해갔거든요, 사실상. 뭐 지칭하진 않았죠. 뭐 대변인들이 참 힘든데 기본적으로 이제 못 들은 것처럼 약간 얘기는 했는데 원론적인 얘기만 했죠. 근데 저는 중국이 이번에 그러니까 시주석이 중국 가서 바랬던 것, 이제 미국 가서 바랬던 거는 사진이라도 좀 찍고 오자라는 것 같아요. 좀 과하게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면 올해 중국이 아시겠지만 저희 전망 뭐 제가 항상 사과를 먼저 드렸어야 되는데 전망 올해 뭐 저희 많이 틀린 것들이 중국이 저렇게 무기력하고 가계 기업이 특히나 여러 가지 경제 활동이 많이 위축돼 있잖아요. 근데 사실 4, 5, 60대 정도의 중국 분들을 만나보면 전반적으로 본인들이 이렇게 또 먹고 살게 되고 그 미국이 이제 중국이 커진 계기에는 배경엔 당연히 중국을 미국이 글로벌 대비시켜준 것들의 득을 봤다는 건 누구나 공감하는 문제거든요. 그건 인정을 해요? 네, 그럼요. 그래서 기성세대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는 중국과 미국 간의 관계가 이 정도로 최악의 악화일로로 가는 것 자체가 본인들의 뭐 투자라든지 혹은 뭐 이민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에 저는 분명히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어쨌건 시민 입장에서는 내년에 좀 경제에 집중을 하고 싶다. 올해 있었던 약간의 섬세하지 못하고 무능한 부분들 뭐 이런 것들을 만회하려면 분명히 외자에 보여주는 것도 필요하고 본인이 주체들한테 내부적으로 나 이 정도로 CEO들 불렀고 이 정도로 바이든하고 지낼 수 있고 우리 좀 정상적이다라는 보여주는 것도 소기의 목적이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그런 측면에서는 그냥 못 들은 척하고 뭐 굉장히 자신감 있고 서로 목적이 좀 달랐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네. 어쨌든 지금 이번에 만난 거는 별로 애초에 기대가 크지 않으셨고 쉐이크핸드 해가지고 악수하고 사진 찍고 V하고 요 정도로는 그래도 악화되는 거에서 정상화의 첫 단계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고. 네, 이게 뭐 사실은 제 최소한의 표현이고 사실 뭐 가서 이틀 연속 항생지수 많이 오르고 네. 주가 뿜뿜했으면 좋죠. 뭐 저희도 어느 정도 좀 마음이 좀 조금 편하고 근데 사실은 저는 뭐 좋게 해석하려고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어차피 내년 상반기까지는 양쪽이 리스크가 좀 많이 낮아주는 요인들이 좀 있을 걸로 이제 뒤에 대만 얘기 좀 드리겠지만 네. 그런 것들로 보면 일단은 시작점으로 볼 때는 아주 그렇게 최악이라고 볼 필요는 없다 이렇게 네. 보여집니다. 그러면 뭐 대만 이슈 가기 전에 그러면 정상회담 다음에는 우리가 뭘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어제 사실 그저께까진 좋았다가 어제 그 독재자 뉴스 네. 나오고 중국 증시 와장창 하고 오늘 이틀 연속 빠지고 네. 어제 부동산 가격 빠졌다라고 해서 네. 더 떨어지고 어제 뭐 ADR은 또 알리바바 이슈. 네 알리바바 이슈로 오늘 박살났고 네.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뭘 봐야 되는 거고 지금 그런 현상들 왜 일어나고 있는 거라고. 또 뭐 정상회담 또 별거 없으니까 또 다음 거 얘기하는구나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일단 어쨌건 지금 원점으로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일단 저는 어느 정도 씨앗은 심었다고 생각하지만 좀 다음에 보셔야 될 것들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중국에 이제 시진핑 주석 돌아오면 이제 당대회 해야죠. 네. 중국이 당대회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 주목하셔야 되는 거는 10월부터 이미 중국 정부가 국채 발행을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채 좀 사주면 좋은데 네. 사실 그쪽보다는 지금 내부적으로 채권 발행을 엄청 하면서 인프라 투자라든지 이제 재정 정책 준비하고 있는 게 첫 번째고요. 당대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년의 전반적인 목표는 이제 내년 2년 차이기 때문에 조금 더 경제 쪽에 치중할 것 같다. 첫 번째. 그거 이제 12월 당대회나 재정 정책 얘기를 드릴 거고 두 번째는 대만 문제. 네. 문제는 아니고요. 대만은 지금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사실은 기분 좋게 돌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선거 네, 대만 네. 선거가 지금 굉장히 시진핑 그 미국으로 건너가는 날 중국 그 대만 그 야권 후보들이 지금 단일화를 했기 때문에 친중 정부 혹은 친중에 가까운 정부의 수립 가능성이 좀 높아지다 보니까 아마 좀 편안한 마음으로 갔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부동산 관련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뭐 그거에 앞서서 저는 이제 항상 나오면 제가 나올 때 주식시장 좋으면 또 댓글에 제가 나오면 고점이다. 아니면 또 오늘은 또 빠졌기 때문에 어떻게 볼지 모르겠는데 일단 저는 시장이 그 전반적으로 요 지금 말씀드린 이벤트들이 조금 그 펼쳐지는 과정에서는
그래도 조금 회복할 수 있다고 여전히 보고 있습니다. 오케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라봐서 재정 정책과 당대회 그리고 타이완 선거, 부동산 정책 변화 요렇게 3개. 요거 조금 디테일하게 말씀해 주시면 우리 뭐 시청자분들이 금요일이라서 딥하게 들어가면 또 공부 안 하실 것 같고. 요거 재정 정책 쓴다 하는데 지금 뭐 쓰고 있긴 한데 화끈한 것 같지도 않고. 네. 보면 이제 다음 주에 기준금리 결정하잖아요. 네네네. 대부분 동결할 것 같습니다. 동결할 것 네네네. 같으시죠? 네네네. 통화 정책이랑 재정 정책 같이 써야 뭐 효과가 있는데 얘들 찔끔 재정도 찔끔 뭐 통화 정책도 네, 찔끔 맞습니다. 이래서 지금 효과가 없는 거 아니냐 네네네. 그런 생각인데 네네. 재정 정책도 화끈하게 나올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저희가 그 당대 이후에 뭐가 있을까 싶다가 이제 저희가 재정 정책이 앞으로 상반기까지 화두라서 네. 일단 10월 달에 말씀하신 대로 지금 올해 10월 전까지 대략 한 7, 8개월 동안 중앙정부 별로 돈을 안 썼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 지표들이 별로 작동 안 했으니까 제가 그냥 짧게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네. 자료는 PD님이 나중에 자료 올려주시면 좋을 것 신의 같아요. 자료실. 네네네. 그 결론을 말씀드리면 10월 달에 이쪽이 좀 소위 말해 좀 똥줄이 많이 타는 상황이 된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10월 달에 저희가 채권 발행량이나 재정 지출 증가 이런 것들이 최근 1, 2년 사이에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일단 11월, 12월까지는 채권 찍어서 자금 준비하고요. 네. 올해 이제 계속 관망하고 있다가 내년 1, 2월에 좀 집행을 좀 세게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세게 한다는 게 지금 현재 민간단에서 보면 가계 소비도 그렇고 기업들 재고 조정도 그렇고 바닥 확인했습니다. 소비는 심지어 조금씩 올라오곤 있는데 네. 기대감 대비 많이 못한 거지만 이걸 좀 더 이제 가속화시키는 역할로 내년 상반기까지 중앙정부가 나서는 것 같고요. 저희가 지표는 그냥 따로 안 보여드리고 그 전체적으로 올해 중국의 문제가 가계 기업 모두 다 투자할 생각들이 없었고 네. 무기력한 부분이었었는데 그럼 중앙정부가 왜 이렇게 상황을 그냥 바라보면서 아무것도 못한 거냐, 안 한 거냐, 못한 거냐 이런 질문 계속 되는데 일단 섬세함이 없고 올해 별로 우선순위가 중앙정부가 본인들 돈 쓰는 건 아니었던 것 같은데 10월 달에 1조 위안 정도 특별국채 발행을 하면서 이례적으로 연중에 추경을 했습니다. 중국은 3월 외에 나머지 시기에 이렇게 추경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아마 지켜보시면 내년 상반기에 일단 중국 인프라 투자나 정부 소비가 작년 이전 상해 락다운 있었던 직후 한 2달 이후로는 거의 지금 지출을 줄였었거든요. 예, 늘어나면서 일단 경기를 좀 받치는 역할을 한다는 게 첫 번째입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12월에 있는 당대 이벤트까지 같이 버무려서 보시면 이게 뭐 서프라이즈하게 미중 정상회담처럼 딱 하루 이틀에 뭔가 결정나는 건 아닌데 지표들이 좀 많이 돌아설 거고 저희가 이제 대출이나 이 어떤 인프라나 이런 데이터들을 차후에 업데이트 드리겠습니다. 질문이 있는데 네. 지금 중국이 지금 말씀하신 거는 앞으로 이제 부양책을 좀 강화해서 재정 정책, 뭐 당대회 이런 데서 경제 부양책을 이전보다는 조금 더 강화할 것이다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럼 우리나라와의 그 상관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그쪽에서 재정 정책 써서 부양책 쓴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익스포저를 최대한 줄인 상황에서 그게 크게 도움이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망가지는데 어느 정도 좀 완충제 역할을 할 수도 있어도 그게 우리나라 잘 가는데 같이 도움이 돼요? 상관관계가? 굉장히 좋은 질문이신데요. 예. 일단 말씀하신 대로 간접적인 요인이 제일 클 겁니다. 올해 이제 중국의 소비도 안 좋았고 중국의 리스크 자체가 컸고 또 아시는 부동산 문제도 있었고 그리고 중국이 지금 뭐 이제 와서 갑자기 토목공사하고 뭐 철강수요 엄청나게 막 끌어갈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 예전 같진 않고요. 다만 올해 착공이 아예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의 이제 전통 인프라 관련해서 착공이나 이런 게 전혀 부재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중국의 철강이나 화학 관련 수요들이 집행과 함께 기대감이 선반영되면 내년 구정 연휴 전후로 우리나라에도 이제 가격적으로 뭐 철강석이나 BDI 운임이나 이런 쪽이 움직일 수 있는 거고요. 국내 입장에서는 아마 중국이 1분기부터 우리나라 제품을 수입하는 데 있어서 이것도 결국에 반도체 중심일 것 같긴 한데 반도체 제외하고 보시면 기계장비류나 이제 철강이 저쪽에 가격이 오르니까 우리가 간접적으로 같이 단가이나 인상 요인이 된다 뭐 이런 것들로 소위 말해 우리가 국내에서 중국 관련주라고 할 때 예전에 뭐 화장품도 있었고 하지만 지금은 철강화학이나 기계 쪽에서 1분기에 좀 기대감이 오랜만에 좀 있을 것 같다. 근데 이 기대감은 지난 4년 5년 동안 이미 많이 축소가 돼서 이제 뭐 현대제철 뭐 소수 말해 이제 소위 이런 소수 종목들이 좀 움직일 것 같습니다. 소비가 좋아져야 될 텐데. 맞습니다. 소비가 중요하죠. 그래야 네. 저희도 뭘 팔아먹고 네. 걔네들이 스마트폰 많이 사야 반도체 팔고 할 텐데 그런 거에 대한 기대는
이제 슬슬 해봐도 돼. 이번 주에 소매 판매 되게 잘 나왔잖아요. 네네. 네, 이제부터 해도 되는 겁니까? 광군절 이후부터 뭐 일단 10월달 소비는 8, 9월에 올라온 것보다 갑자기 10월달에 좀 횡보하거나 좀 떨어졌고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 소비가 그냥 결론만 말씀드리면 상반기가 재화 소비가 2%밖에 안 나왔고 네. 하반기가 지금 3, 4% 전년비로 그리고 내년이 저희 예상하는 게 5, 6%고 어제 알리바바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모든 원인이 지금 뭐 마인도 뭐 지분 매각을 했다 뭐 그리고 중국 소비재 기업도 지금 주가가 뭐 오르락 말랑 하다가도 바닥인데요. 제일 안 좋은 건 역시 수익성이 안 좋고 피가 안 나옵니다. 가격이 인상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올해 저희가 맨날 제가 나오면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이 우리나라로 오히려 저가 제품들 침공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알리바바 통해서. 알리바바도 어제 그 실적 까보면 정확히 알리익스프레스라고 명시가 되진 않는데 네. 해외 글로벌 쪽 매출이 70%씩 늘었거든요. 테무 광고 엄청 뜨더라고요. 그게 이제 핀토떠도 그렇고 대부분 알리바바도 지금 내부 사업은 탑라인 성장이 4에서 6%밖에 안 나왔는데 바깥쪽으로 나간 매출이 73%가 늘었거든요. 근데 이게 대부분은 오늘도 그 저희 이제 CJ 대한통운 뭐 이쪽 그 주가도 좋았다고 하는데 거기서 날라와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밖으로 밀어낼 정도로 재화가 많고 기본적으로 재화가 많았기 때문에 공산품이 많았기 때문에 사실은 가격을 인상하기도 어렵고 수요가 아주 세지도 않은 요인도 있었죠. 그래서 저희가 공식적인 저희 전망은 2분기나 돼야 중국의 소비재 기업들의 ROE가 올라갈 것 같고요. 그 전에 4Q나 1Q는 그냥 상장기업 입장으로 보시면 예를 들어 중국의 마오타이다 혹은 소비재 기업이라면 증가율은 올해 3, 4%대에서 탑라인이 이제 4, 5%로 1분기에 조금씩 올라가는데 이거에 만족하실 것 같진 않고요. 진짜로 얘네가 가격을 좀 인상할 수 있는 시점은 내년 2분기 정도니까 아마 뭐 중국 소비재 관심 있으시다면 1분기가 좀 매집할 수 있는 시점은 되는데 아직 멀었다잉. 조금 그 PQ 성장률이 합쳐서 보더라도 조금 낮을 것 같다. 아직은 그런 상태다라고 보여드립니다. 말씀드립니다. 예. 조금 늘어지는 것 같은데 질문 짧게만 답변하셔도 될 것 같아요. 중국이 부양책을 쓴다고 하면 지금 중국이 미국 채권을 안 사주고 오히려 팔기만 한다 뭐 이런 일각의 주장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부양책을 쓴다고 하면 얘네도 뭐 땅 파서 장사하는 거 아니니까 국채에 대한 그런 매도세 뭐 이런 거는 계속 됩니까? 그거랑 또 상관관계가 있어요? 그거는 짧게 말씀드리면 상관없다. 상관없다. 네. 자기 채권 발행해서 네, 한다. 상관없다. 네, 끝. 미국 거 팔아서 안 하고 자기들이 발행. 그건 상관없어요. 상관없다. 상관없어요?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대만 얘기 해야죠. 대만. 그러니까 대만은 저는 이제 그런 생각도 살짝 들었거든요. 러시아랑 막 싸우고 있고 중동도 싸우고 있고 그럼 여기서 미국을 또 괴롭힐 수 있는 게 뭘까? 지정학적으로, 정치적으로. 대만. 괜히 북한. 건드렸다 근데 벌집 됐지 중국. 그 미국이 러시아도 막 이러고 있고 여기도 이러고 있고 뭐 가장 그러니까 약간 음모론이나 이런 걸 보면 지금 가장 절호의 타이밍 아닐까? 세 군데서 미국이 싸울 수 없잖아. 저는 그런 생각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정상회담 하고 나서 군사적으로 이거 하자 하면 그런 리스크는 사라진 거죠. 그렇습니다. 일단 저는 그 12페이지 잠깐 저희 장표 제가 지금 12페이지. 네 지금 띄워놨습니다. 혹시 피디님 띄워주시면 네. 일단 말씀드리면 오른쪽 뭐 대만 지지율인데 지난번에 나와서도 대만 지지율 조금 말씀드렸는데 일단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1월 13일쯤 있는 대만 총선 선거가 8년 만에 만약 친중 지도부가 되면 사실은 양안 관계를 좋은 쪽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기회가 되죠. 그렇습니까? 그렇죠. 1월 그러니까 13일. 이게 여러 가지 그러니까 내년에 되게 글로벌 지금 정치 이벤트 되게 많잖아요. 선거가 되게 많잖아요. 네. 근데 1월 달에 이게 스타트를 끊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이게 사실 미중 관계도 중요하지만 반도체도 영향이 있을 거고 또 동북아시아 국가들 정세에도 상당히 영향을 준다고 보는데 이제 거창하게 말씀드린 이유는 8년 만에 이 지도부가 지금 넘어갈랑 말랑 하는데 최근 일주일 동안의 변화를 말씀을 드리면 지금 8년째 집권했던 친미 성향의 여권 이제 여당 지도부가 이제 선거 지금 후보로 나온 분이 독주를 하고 있었는데 네. 나머지 야당 후보는 그 무소속으로 따로 나와서 한 폭스콘 창업자 포함해서 3명이 지금 이렇게 나눠 먹고 있었거든요. 근데 단일화를 일단 1, 2 후보가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야당 쪽에 국민당 후보하고 민중당 후보가 이제 하기로 했는데 이 두 분이 합치면 일단 수치적으로는 7, 8% 이상 높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아직 뭐 선거 알 수 없죠. 근데 이제 최근 추세를 보면 집권 여당 후보는 지지율이 계속 원래도 떨어지고 있었고 최고의 이제 어떤 그러니까 야당 쪽에서 최고의 시나리오는 단일화를 하느냐 여부였었는데
그저께 이제 네. 결정이 났죠. 오. 그리고 국민당 후보 주도로 단일화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지금 미국도 그렇고 일본 현재 내각도 그렇고 저희 지금 용산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이제 앞으로의 위험 요인이 즉 영내 현상을 힘으로 변경시키려고 하는 국가를 중국으로 보고 있는데 이제 이런 위험 요인이 어느 정도 이제 변화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제가 이걸 왜 되게 중요하게 보냐면 워낙 차이나 리스크가 다양하잖아요. 네. 뭐 부동산 리스크도 있고 내수 침체 요인도 있고 또 대외적으로는 이렇게 이제 변수가 있는데 사실은 조금 뻘쭘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확률적으로 저는 다음번 나올 때쯤에 결정이 날지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국민당 후보로 됐을 경우에는 일단 중국은 내년에 양안 관계를 경제 쪽이나 이런 쪽에서 좀 올인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보다도 더 대만이 사실 중국 의존도가 더 높기 때문에 지금 내부적으로 경기 불황이나 이런 것들의 요인이 중국이 안 좋았던 게 크거든요. 네. 그래서 당연히 근본적인 해결은 아닌데 양안 관계를 무지하게 개선해 보려고 유화책 쪽으로 가겠죠. 당근을 주면서. 네. 그래서 아까 우려하신 것들 타당하고 네. 장기적으로 보면 뭐 대만 쪽 관련된 요인들이나 여러 가지로 미국과 긴장감이 있을 수 있는데 미국이 긴장을 하려고 해도 내년에는 일단 돌아가는 거를 그냥 자연스럽게 중국 입장에서 지켜보면 본인들이 조금은 기회 요인이 되니까 그런 쪽에서 저는 일단 변화가 예상이 되고요. 이게 그러면 뭐 중국 증시를 보는 데 있어서 혹은 국내 이 시장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제가 외국인이면 다음 단계 가장 핵폭탄이 터질 수 있는 쪽은 이쪽인데 네. 기본적으로 이게 조금 연장되는 거죠. 그러니까 연기되는 거죠. 리스크가 상당히 낮아질 수 있는 네. 거고. 저희가 그 몇 주 전에 네. 그 JP 모건 타이완 사장님이랑 한번 저희가 인터뷰를 했었어요. 아, 네네네. 근데 말로는 우리나라랑 북한이랑 대치하고 있는 거를 해외에서 보면 얘는 전쟁 나는 거 큰일 아니야? 나는 코리아 거. 디스카운트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하게 사실은 어느 당이 되건 상관없이 대만 사람들은 중국이 대만 침공해가지고 전쟁 난다 이런 생각 전혀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게 어느 정도 맞습니까? 그러니까 대만 선거 중요한데 사실은 누가 되든 사실 전쟁 나는지 안 나는지 이게 제일 궁금하고 중요한 거잖아요. 그게 맞습니까? 저도 동의합니다. 아 그래요? 아니, 동의하는데 네. 어차피 지금 돌아가는 정세라는 게 정치가나 정부에서 어떻게 보느냐가 정답인 거잖아요. 제가 적으로 보이면 제가 위협적이면 위협적인 거잖아요. 그리고 중국이 실제로 뭐 순시도 많이 하고 군사 증빙감도 하니까 여러 가지 이제 목적에 의해서 갈 수도 있는 거고 저게 위협적으로 보이면 리스크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실제로 뭐 전쟁이 난다 안 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저희가 아무리 이제 북한 미사일 얘기 나오다 아무도 우리 네. 투자자는 끔찍도 안 하는데 반응 안 하잖아요. 외국인이 그걸 빌미로 생각하면 하는 거잖아요. 시장 물론 관점으로 네네네 시장 관점으로 보면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 뭐 가뜩이나 중국도 이제 전체적으로 저성장으로 간다고 지금 뭐 일본 같이 보이고 불안한데 네. 외국인 입장에서 신흥국 계속 지금 자금 빠진 상황이고 뭐 누가 말해도 깨져도 미국에서 깨진다고 하고 자금 빠지고 있는데 영내에서 이런 일까지 생긴다고 가정하면 더 긴장감이 높아진 상황이라면 좋을 건 없는데요. 그러니까 중국은 본인들이 원하던 안 원하던 주변에서 지금 계속 위협으로 느끼고 있고 그런 것들이 더 고조되는 환경이냐 아니냐의 차이인데 내년의 스타트는 제가 생각하는 쪽으로 본다면 리스크를 좀 낮추고 가는 거죠. 그리고 정상회담에서 저는 대만 얘기를 별로 예민하게 안 했을 거라고 보는 게 말의 문제고 기본적으로 중국 입장에서는 저쪽 선거만 일단 기다려보고 본인들이 찬스가 오느냐를 좀 기다리고 있겠죠. 약간 네. 그러니까 뭐 정리해 보면 내년 1월 달에 친중 쪽에 정권이 탄생하면 리스크는 조금 더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리스크를 낮아지는 요인입니다. 네. 그렇게 오케이. 좀 정리를 하고 네. 오케이. 부동산 얘기해야죠. 여기는 부동산. 지금 중국은 부동산 때문에 난리야. 난리예요? 부동산 가격 또 떨어졌다고 또 10월에 주식 떨어졌습니다. 또 떨어졌어. 이게 안 올라오나 봐. 안 올라와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와 저축률은 높아지고 네. 그리고 저축률 엄청 높더라고. 와 저축률은 원래 높죠. 아, 근데 이제 원래 올해 높아요? 예금이 뭐 따로 빠지진 않았으니까. 근데 올해는 뭐 주택담보대출도 막 갚고 난리도 아니었으니까요. 저희 예측 많이 빗나갔고. 근데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그냥 내년 1분기까지 올해 이제 중국 부동산이 부양을 해도 잘 살아나지 않았었는데 네. 내년에 이제 수요 쪽에서 정책 얘기를 드리려는 건 아니고 디벨로퍼 즉 지금 벽개원이나 헝다나 헝다 이런 쪽. 이런 네. 벽개원 부동산 개발상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각종 규제를 지금 받고 있거든요.
아 근데 그거 정리는 다 된 거예요? 뭐 헝다나 정리 안 됐죠. 아직 정리 안 중이죠. 됐는데, 네. 뭐 오늘도 방금 저 들어오기 전에 텔레그램 제가 벽계원이 이제 대회 달러채 이런 거 못 갚았거든요. 네. 10월에. 근데 요거 이제 채권단하고 화의해가지고 11월 20일 날 뭐 이제 상환 방안 같은 거 도출이 날 것 같다고는 나왔는데 어차피 벽계원은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포커싱을 맞추셔야 되는 거는 리스크가 없다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내년에 저희가 수요 쪽은 더 안 나빠지는 순으로 지금 예측을 드렸고 전망은 이제 참고하시면 되는데 포인트는 1분기까지 이제 드디어 공급자에 대한 즉 디벨로퍼에 대한 규제도 일부 완화할 것 같다는 게 제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포인트냐면 지금 4년 동안 어쨌건 디벨로퍼에 대해서 각종 부채 비율 관리나 여러 가지로 이제 대출이 못 나가게 돼 있는 상태다 보니까 사실상 지금 국영기업 중심으로 살고 있고 많은 기업들이 이제 구조조정 이제 압력에 처해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어차피 얘네들이 지금 매출 좋아져 가지고 다 생존하기는 어려운 상태고 구조조정이나 건설 경기 관점에서 보면 1분기쯤에 공급자 정책이 좀 바뀔 것 같다는 게 저희 이제 전망의 뷰입니다.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유동부채 비율 관리나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그 정부가 이제 4년째 옥죄고 있던 것들이 부분적으로 좀 풀려서 목표는 내년에 건설할 거 건설 마무리하고 그리고 이제 전망해줄 좀 내용이 있는데 요 장표 하나만 조금 띄워주시면은 네 왼쪽 그림입니다. 네. 요건 뭐냐면 그냥 내년 상반기까지는 중국 건설 경기가 기성 건설 뭐 중공 이런 것들이 데이터가 나오는데 보시는 저 초록색 선이 앞으로 이제 건설이 갈 경로를 보여드리는 건데 하반기부터 2025년까지 건설 절벽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지금 건설 절벽이 와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신규 착공이 없었던 거고요. 사실은 3년 전에 있었던 신규 착공이 3년 전부터 줄기 시작을 해서 이제 건설 기간을 감안을 하면 사실 내년에는 정부가 좀 지원해주면 건설을 그냥 하던 걸 하면 됩니다. 근데 하반기부터는 아예 착공 자체가 삽을 뜬 것도 없기 때문에 네. 급락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죠. 그래서 내년 1분기에 아까 어떤 콜이 요새 나오고 있냐면 중국의 대도시 1, 2선 대도시의 경우는 내년 연중부터 이미 공급이 줄기 때문에 가격이 오를 거다. 다시. 아까 저 그래프가 착공을 안 했기 때문에 네, 과거에서 온 거예요. 그 초록선을 제가 앞으로 당긴 거예요. 앞으로 당긴 네, 거니까 네. 착공을 안 할 거기 때문에 공급이 없어서 착공이 없었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떨어질 일이 남은 거고 이제 공급이 없으니까 가격이 오를 거예요. 오를 거다. 근데 제가 가격이 오를 거라는 게 연착륙 얘기는 아니고 중요한 거는 그 당국자 입장에서는 또 건설 절벽이 여기서 오면 사실은 전반적인 경기에 더 충격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네, 1분기에는 여러모로 이걸 다 죽일 수는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거래가 내년에 조금씩 살아나는 속도를 감안하더라도 공급자 정책을 좀 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뉴스에 주목하시면 되냐면 제가 그냥 단어만 말씀드리면 PSL이라고 PSL. 네, PSL이 뭐냐면 그냥 담보보완대출이라고 중국에서 쓰는 단어입니다. 인민은행이 PSL이나 이런 일부 대출을 통해서 준공이나 재개발 목적의 자금 지원에 들어간다는 얘기가 블룸버그나 저희가 이제 콜을 드리게 되면 저희는 이제 이것도 한 1조 RMB 우리나라 돈으로 이제 180조 원 정도 되는데 이거 갖고 택도 없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지원책이 11월 12월에 지금 예상이 됩니다. 이미 블룸버그는 이제 추측은 아니고 인터뷰 보도를 냈고 이게 뭘 시사하냐면 일단 시내에 있는 슬럼가라든지 재개발해야 될 것들 이런 것들 지원의 명분으로 대출 지원이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1, 2월 달쯤에 공급자 제한을 일부 풀 것 같습니다. 이게 조금 중국을 쭉 부동산 걱정하시면서 보셨던 분들은 예전에 지금 규제한 것들을 이제 보시면 일부 이제 거꾸로 조금씩 완화한다는 게 저희 결론이고요. 뭐 이거 가지고 그러면 그래서 부동산 리스크는 어떻게 되는 거냐? 부동산 리스크는 이제 시장 입장에서 두 가지 정도 남은 것 같거든요. 하나는 영영 부동산이 못 올라서 이제 가게가 소비를 하는 데 있어서 플렉스는커녕 자산 효과가 없으니까 기본적으로 계속 저러고 가는 거. 첫 번째 이게 좀 장기적인 고민이실 것 같고요. 일본화되는. 네네네. 일본화되는 게 장기화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서 또 애들 저렇게 이제 정리가 안 되고 망하면서 결국에는 금융 리스크가 더 터지는 것. 즉 신용 위험인데요. 일단 저는 자산 효과는 기본적으로 내년에도 별로 없을 걸로 보고 다만 역자산 효과는 2년 동안 컸는데 이거는 좀 진정이 된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신용 위험은 1분기가 정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좀 말하면 길지만 그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결국 신용위험이라는 거는 벽계원 하나 더 살고 헝다그룹 더 살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거의 지금 30-40%가 거의 구조조정 대상에 몰릴 정도의 상황이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린 공급자 정책이 1분기에 좀 바뀌는 부분과 플러스
상반기에 실질 금리를 좀 낮출 수 있는 추가적인 금리나 플러스 가격의 안정 가능성이 2분기 이후로 좀 예상이 돼서 살 사람도 살고 이제 조금 속간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부도 위험을 보여주는 CDS 프리미엄 같은 데이터들이 지금 높아지는 과정에서 홍콩이나 외국인 자금이 많이 빠졌었거든요. 그래서 거의 최악의 상황에서 이제 조금 진정될 가능성은 좀 높아지니까 그 신호로서 아까 말씀드린 뭐 PSL 같은 공급자 지원 정책 이런 것들 얘기가 나오면은 요 정도면 이제 거의 끝까지 왔구나라고 좀 인지를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동산 아니 그 리스크에 그러니까 이렇게 들으면 와닿지가 않아가지고 그 리스크를 굳이 계량화해서 점수로 표현하자면 지금 말씀하신 그 리스크들은 10점 만점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몇 점이에요? 올해 8월까지만 해도 이게 7, 8 이상 갔던 것 같고요. 10점 만점에. 네네네. 지금은요? 저는 뭐 지금 상황에서는 한 5, 6이나 이 정도로 이제 조금 애매한 상태인데 5, 6도 높은데. 5, 6도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리스크가 없다는 건 아니니까요. 근데 이제 이게 그 리스크의 끝이 결국에 리먼 사태식의 금융기관이 문제가 되거나 네. 뭔가 이게 채무를 안고 있던 애가 몰랐던 게 나오거나 이런 문제는 아닌 것 같고 통제는 가능할 것 같은데 우리가 걱정하는 거는 장기 불황의 문제라서 불황에 대한 얘기는 뭐 오늘 내일에서 저희가 말씀드린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소비도 마찬가지로 내년에 그 부동산 영향을 최악으로 봤던 시기에 지나간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점진적으로 이제 좀 회복하는 방향으로 이제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점차 회복이 오케이. 돼야 네. 소비도 살고 우리도 살고. 맞습니다. 보내드릴까요? 오늘 많이 괴롭힘을 받으신 것 같은데 저는 충분히 얘기 드렸고요. 오늘도 그래도 끝에도 또 사과를 좀 드리면서 오늘 뭐 제가 종목 추천드리고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나오실 때마다 사과를 하셔가지고 뭐 올해는 특히나 더 좀 많이 중국이 낙담을 드렸고 재미도 없고 저희도 많이 좀 틀렸던 거라서 내년부터는 막 웃으시면서 거 봐라 내가 된다 그러지 않았느냐 이렇게 그런 나오죠. 저는 스타일은 그 얘기는 아니- 절대로 안 드리려고. 그런 스타일 아니세요. 뭐 I told you 이런 거는 절대로 안 하려고. 했죠 그랬지 스타일 아닙니다. 그런 네. 것까지도 그러면 계속 사과만 하실 거예요. 제가 좀만 그런 거 해도 이미 댓글에 달릴 겁니다. 잘한 건 얘기 안 하고 2년 사과만 하실 가까이 거예요? 안 대놓고서 뭐 그렇게 얘기하실 것 같아서 뭐 주가는 저희가 올해 특히나 더 실망을 드려서 네, 위원님 나오시면 항상 이야기가 좀 듣기 편하고 알아듣기가 쉬워가지고 항상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하나증권의 김경환 연구위원님과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퇴근을 해보도록 하죠. 밖에 엄청 춥던데. 그러니까요. 오늘 또 우리 차장님이 목폴라를 입으신 것처럼 날이 굉장히 춥습니다. 특히 잘 때 아직도 좀 이불을 안 꺼내놓으신 분이 있으신 것 같아서 목이 있어 왜? 아니 저 밖에서 사인을 좀 주시는 건가요? 아닌가요? 끝내도 되죠? 예. 그래서 건강 조심하시고 감기 조심하시고 요즘 감기 걸리면 진짜 오래 갑니다. 큰일 납니다. 그래서 따뜻한 이불 덮으시고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월요일 날 좋은 얼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퇴근길 라이브 오늘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